안녕하세요, 이에스더입니다. 요즘 팬데믹 이후로 너무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. 바로 회복 탄력성,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죠. 오늘은 그 어떤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항체 만들기란 주제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실패의 과정을 즐겼다.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겪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된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. 나는 행운하다. 45세의 나이에 차량 전복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서울대 이상무 교수의 말입니다.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뼈가 없어서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던 에이미 멀린스의 이야기죠. 누가 봐도 역경과 시련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한 얘긴데요.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역경을 맞으면서 모두 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.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의 차이일 텐데요. 이 회복 탄력성이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, 또 실패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역경 이전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말하는데요. 비슷한 의미로 안티프레절, 또 적응 유연성, 그리고 외상 후 성장, 또 강인성이라는 개념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. 이 회복 탄력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과 배경이 있는데요. 대부분의 초기 이론은 거의 유전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췄어요. 태어날 때부터 이미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본격적으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 회복 탄력성은 단지 유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.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조현병을 앓지 않는 이유를 연구했던 노먼 다미지의 연구, 또 가난하고 고립된 섬, 아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반듯하게 잘 자란 아이들의 이야기,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로 잘 알려져 있는 에미 워너의 연구가 큰 계기가 되었어요. 또 뿐만 아니라 포로 수용소, 나치의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, 또 도산 위기를 맞은 기업이 회생하는 이런 과정들,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회복 탄력성은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또한 살면서 오르락내리락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 회복 탄력성이나 또 후성 유전학 이런데 아주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보다 충분하게 보다 다양한 이론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. 앞에서 소개했던 오프라 윈프리나 이상무 교수님, 또 에이미 멀린스 같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 모두 냉철한 현실 직시, 현실 수용을 했다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삶의 의미, 삶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. 또 세 번째로는 긍정성, 긍정적인 심리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. 물론 이외에도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 능력이 우수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자세, 뭐 이렇게 더 많은 요인들이 있긴 한데요. 많은 학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게요. 제일 먼저 냉철한 현실 직시.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. 나의 상황,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. 2009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했었는데,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신마비가 된 이상무 교수님 외에도 하반신 마비가 된 비보이 댄서,
또 고깃집 사업으로 100억 빚을 진 음식점 사장님, 또 노숙자의 삶을 청산하고 두부 공장 사장님이 된 분, 또 심지어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사연이 소개됐었어요. 그런데 이분들도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.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만 있다면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요. 그런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바로 이 과정. 현실 직시, 현실 수용이 안 되면 그럴 땐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보고 또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.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나 자신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또 반면으로는 나의 한계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. 이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다면 이 긍정적인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아우슈비츠,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빅터 프랭클은 포로 수용소에서 성탄절이나 새해 첫날에 유독 많은 포로들이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.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믿음. 그냥 막연히 성탄절에는 풀려날 거야. 새해가 되면 이 전쟁이 끝나겠지. 그래서 새해에는 풀려날 거야. 이런 막연한 희망이 성탄절이 되었지만 또 새해가 되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 때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큰 절망으로 또 죽음으로 몰았다는 거예요. 나의 계획이 그저 막연한 희망은 아닌지, 진짜로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게 회복과 성장의 첫걸음입니다.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.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. 이 말처럼 실제로 역경을 극복한 많은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삶의 의지, 삶의 의미를 놓지 않았는데요. 프랭클은 인간의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그걸 구원해 주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, 희망, 목표, 삶의 의미라고 했거든요. 실제로 프랭클 자신도 포로 수용소 안에 있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때는 본인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포로 수용소 안에서의 힘든 상황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프랭클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삶에 대한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. 그게 내가 가진 꿈이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삶의 방식이나 대상,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누군가의 삶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가끔은 퇴색하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지만 오늘까지 살아냈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는 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희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. 물론 너무 힘들어서 잠깐씩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거나 잊었거나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땐 다시 기억하면 돼요. 나는 꿈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망과 열정이 있었던 존재라는 거.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.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내가 사랑을 했고 또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. 회복 탄력성의 세 번째 공식, 바로 긍정성.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얼마나 긍정적이냐. 이게 참 중요한데요. 영상 초반에 실패의 과정을 즐겼다는 오프라 윈프리나 또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도 나는 행운아였다고 말하는 이상묵 교수님. 또 나에게는 두 다리가 없지만 나는 이것을 장애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에이미 멀린스. 모두 다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놀라울 만큼 긍정적인데요. 실제로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역경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무작정 좋게만 생각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역경에 대한 몇 가지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거든요. 먼저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.
어느 누구도 성공만 하는 인생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만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. 그리고 이 역경이 이 상태 그대로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. 이 역경 또한 결국은 흘러 지나간다는 거죠.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을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역경으로 잘못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 스스로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. 마지막으로 이 역경은 누가 대신 짊어주지 않는다는 거.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역경을 대하는 나의 관점이나 태도 또한 바로 나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빅터 프랭클이 제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절친, 저의 평생 친구거든요.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. 프랭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치의 혹독한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뺏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고 했어요. 그것은 바로 선택의 자유라고 했거든요. 배고픔과 수면 부족, 또 힘든 노동과 억압 속에서 포로들끼리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또 식량 배급 때는 폭발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도 어느 누군가는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을 위해 건네거나 또 남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인간은 아무리 혹독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만큼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. 역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태도,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 또한 마찬가지겠죠. 긍정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또 그 강점에 주력하는 거예요. 이건 근래 주목받고 있는 긍정심리학에서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메시지 중 하나인데요.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은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.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강점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긍정심리학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. 긍정심리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것을 긍정성이라고 말하진 않거든요. 그 전에 첫 번째 단계, 냉정한 현실 직시, 현실 수용, 그리고 자기 이해의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. 살다 보면 인생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누구나.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런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살면서 길을 찾을 땐 지도를 보잖아요. 운전할 땐 내비를 틀고. 그런데 지도를 볼 때는 언제나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현재의 내 위치예요. 어떤 길도 현재 내 위치를 모르면 아예 출발조차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도 현재의 내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. 또 지도에는 여러 길이 있는데 내 위치는 이제 알았지만 그 다음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땐 그럴 땐 나의 강점,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, 그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도저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진짜 모르겠을 때 바로 그때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나침반을 꺼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인생의 나침반이 뭐냐면 바로 삶의 의미라고 말하고 싶거든요.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나에겐 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희망과 열정이 있었던 그 꿈, 사랑, 희망, 열정, 이렇게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건 어떨까요?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더라고요. 힘든 시간이 오히려 진짜 내가 원했던 삶,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. 오늘 영상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해 봤거든요. 작게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